예,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1930년대 대만 문단의 민간 문학 수집 정리와 그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민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아마도 민속 문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민간과 문학의 합성어로 이 민간 문학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특정한 향유청과 유통 방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사대보와 같은 상청 지식인 개인의 문자화된 기록 문학과는 다르게 보통 대중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창작되어서 구전으로 전성되어 온 문학 형태를 말합니다. 민간 문학의 유형으로는 가요, 민요 이런 원문 형식과 신화, 전설, 민담, 설화, 거사 이런 산문 형식, 그리고 수수께끼, 속담, 속어 이런 관용 표현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상류층과 대비되는 민중의 삶, 언어유산, 통속적 정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문학 혹은 민속문학이라고 하면 선민의 지혜와 전통문화의 보고, 문인문학의 풍부한 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문학의 존재와 개념은 주로 근대 시기에 들어와서 정립된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되면서 정립된 것입니다. 즉, 민간문학이 시작된 시기와 만들어진 시기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문학의 개념이 근대의 산물로 특정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정립된 일종의 담론적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하여서 이 개념을 만들어진 민간문학이라고 칭했습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대만 근대 식민지 시기에 진행된 민간문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속, 풍속 조사와 채집은 몇 가지 유형으로, 몇 가지로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크게 식민자인 일본 당국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만인 지식인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일본 당국에 의한 조사는 방금 발표해 주신 권형래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1900년대부터 진행된,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초대 총독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만 구관 조사라고 하는데요. 1901년에 임시 대만 관섭조사회라는 기구가 생겨서 총독부에서 주도하여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관섭 기사라고 하는 80책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광범위한데요. 대부분 설화 이런 민간문학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만에 대한 전방위적, 그러니까 근대적 지식을 통한 대만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본인에 의한 조사는 대만 타이베이 제국대학의 토속 인종학 연구실에서 진행한 대만 원주민 조사입니다. 권 선생님도 금방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사는 집중적으로 1931년 그 무사 사건이라고 하는 원주민의 일본인에 대한 저항 사건이 있은 후부터 원주민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토속이라고 하는 잡지를 여러 권 오랫동안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가 총독부에 의한, 그러니까 식민 당국에 의한 조사라면, 세 번째는 일본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학자 신분의 언어학자 혹은 민속학자에 의해서 진행된 수집과 연구입니다. 대부분 촉탁 신분으로 와 있었는데요. 한국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동경제대의 인류학 교실 출신의 일본인 학자들이 대부분 조사를 진행했고요. 대만은 경도제대, 교토제대의 인류학 교실 출신들이 많이 촉탁으로 초빙되어서 총독부의 조사를 돕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히라자와 대도가 선 대만의 가요와 명저, 물어,
혹은 가타오카 이와오의 대만 풍속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노 가노리의 대만지, 대만 번정지, 번은 원주민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대만 문화지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대만인 학자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혹은 중국인 학자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혹은 일본인에 의한 혹은 관방에 의한 그런 대만 민간 문학 연구는 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구 분포에 따른 실정, 그러니까 대만의 실정을 조사하고 그 조사한 이유는 통치에 필요한 식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이고요. 식민 정책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헌법, 그러니까 법률을 어떻게 대만인에게 적용시킬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을, 일본의 그 법률을 그대로 대만에 적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조선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식민 통치를 진행했습니다. 식민 정책을 수립했고요. 그 과정에서 대만의 실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보면 1940년대,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민속 대만이라고 하는 잡지가 1941년부터 44년까지 44기가 출판되었는데요. 민간문학뿐 아니라 다양하게 대만인의 생활, 풍속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목적은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이라는 전쟁 이데올로기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대동아 민속학의 건립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물론 이 잡지에도 많은 대만인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만인 지식인들에 의해서 채집되고 정리된 민간문학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문인, 그러니까 구지식인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요. 전통문인들에 의해서 369 소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요일, 토요일, 아니요, 한 달을 세 번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출판되는 그런 신문 형식의 그런 매체인데요. 이 매체에서 민간문학 채집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적은 민간 사회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생명력을 자신들의, 그러니까 전통문인들의 문학을 위한 원천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 그리고 민심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한 민간문학을 채집하고 정리하고 혹은 모방작을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로 제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근대 문인들에 의한 대만 민간문학의 채집 정리 그리고 연구입니다. 이 부분은 논문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대 근대 문단의 근대 문인들에 의한 민간문학 채집은 좌우익을 망라하고 근대 문학을 주도했던 중요 지식인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무대는 당시에 대만인들의 언론기관이라고 말해지는 대만민보 혹은 대만신민보, 그리고 남음 선발부대 제1선 혹은 대만문예, 대만신문학 이런 각종 문예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와 정리를 거쳐서 1936년에 소위 말하는 대만 민간문학의 집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만 민간문학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문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문학이라는 것은 고래로부터 굽이 전성되어서 민간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것인데 식민지 근대에 들어서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따라 일정한 목적과 의도로 채집되고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민 당국의 목적은 동화 정책의 입안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고요. 그리고 대만 근대 지식인들은 이 동화 정책의 시행이 초래한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소실을 우려한 데서 민간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민간 문학이 광범위하게 함유하고 있는 전통 문화와 민족의 집단적 정서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일종의 전통 만들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곧 식민지 상황에서 국민성의 형성 과정의 한 일환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민지 치하에서 정치 주권이 박탈된 처지에서 민간문학을 통한 민족문화에 대한 중시는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집단 정체성의 형성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상수란 앞에서 말한 식민지 시기 대만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차례 민간문학 정리 중에서 특히 1930년대 근대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간문학 정리, 채집 정리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만의 신문학, 그러니까 근대문학은 일반적으로 1920년대부터 형성되어 왔다, 20년대 초부터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20년대라는 것은 1895년부터 식민지 시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4반세기가 지나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근대와 식민주의에 대응하는 계몽적 민족주의 자장 안에서 대만의 근대문학이 태동하였고, 그래서 처음부터 문학의 대상은 광범위한 민중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근대문학의 주요 담당청이었던 지식인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사적 기류, 즉 평화, 그리고 문화, 그리고 민중의 세기를 지향하면서 식민 지배하에 놓인 낙후된 대만 사회를 문화의 개조를 통해서, 문화의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자 했으며, 근대문학은 그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중의 현실 생활과 그들의 고충에 대한 반응은 대만 근대문학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고, 초기부터 있어온 이러한 민중의 관심은 1930년대 문단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민간문학 관련 논의의 저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문학에 대한 30년대의 관심은 1930년 1월 벽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31년 1월에 대만 신민보에 실린 싱민이라고 하는 편집인의 글을 보면 그 제목이 가요 정리를 위한 한 가지 제안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타이베이 거리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색한 발음으로 일본 동요를 부른다. 내용도 모르면서 일본 동요를 부르는 걸 보고 원래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 속의 그 동요들은 지금의 아이들은 다 이제 개성을 하지 못해서 다 부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원래 자기 일본 동요가 아닌 대만 전래의 동요를 아동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전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교육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대만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간 가요가 더 적합하다. 그런데 그런 가요들이 지금 다 소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민간 가요는 우선 언어가 대만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내용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이들 노래가 개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역시 식민지 처지에서 일본어가 전면적으로 보급되고, 그리고 자기의 언어를 잃어가는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정리를 하지 않으면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만 신민보 이 지면을 무대로 해서 우리가 가요를 채집하자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 대만 각지에 있는 독자들이 자기 지역의 가요를 모아서 보내주면 이 신민보에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지에서 채집한 가요를 보낼 때, 대만 신민보로 보낼 때 되도록이면 원음에 충실하게, 그리고 만약에 음만 있고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나 혹은 기타 보호로 음을 밝힐 것, 그리고 아주 속된 표현이라도 원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색하거나 문언으로 바꾸지 말고 바로 보낼 것, 이런 주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주의사항은 1920년대 북경대학에서 진행된 민간문학 수집의 그 표준과 똑같습니다. 우선 민간 가요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고사, 민담, 전설 이런 것들로 점차 수집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유 문화를 간직한 민간 문학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장래 민족시를 탄생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930년 벽도에 나온 이 대만 신민보의 이 주장은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민족시의 근원을 찾고 그리고 언어와 내용에서의 친밀성을 가진 대만 민간 가요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하자. 그 이후로는 가요뿐 아니라 이야기, 전설까지로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를 생각해 볼 때 1930년대는 식민지 치하에서 이미 일본이 주도한 근대화가 상당 정도 진척되었고, 그리고 일본의 기본적인 식민 정책인 동화 정책이 병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대만 근대문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민간문학을 수집하자고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은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문화적 저항의 일환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전면적인 일어보급 그리고 근대화로의 사회 변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족어를 보존하고 민족 전통의 생활 방식과 그로부터 배태된 진실한 정감, 선민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이런 민간문학을 채집하고 정리해서 민속학적인 연구도 진행하고, 그리고 근대문학의 원천으로 재료로도 삼고자 한 것이 그 30년대 민간문학 수집의 주요한 의도이며, 이런 식민정책 하에서 교육과 문화 변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대중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응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 신민보의 가요란을 정설하고 대만 각지에서 독자들이 채집해서 보내온 민간 가요와 동요를 실었는데 한 반년 만에 100여 수가 수집되어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의 경우에, 그러니까 음은 있고 문자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는 대만 근대 문학의 발전에서 언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시도는 대만어 문자화에, 그러니까 대만어라고 하는 것은 복근성과 광동성의 방언인데요. 미남어와 객가어라고 합니다. 그런 대만어의 대만어는 대부분 음과 문자가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음만 있고 문자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민간문학의 그 수집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어떤 음으로 이렇게 불리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하고 조사 정리를 해서 대만어의 문자화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31년 8월, 그러니까 한 반년이 지나서 대만 신민보에 실린 논설입니다. 대만 문학의 정리와 기척이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도 고유의 대만 문화를 간직한 민간 문학에서 양분을 섭취해 근대 문학 창작의 밑거름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역시 저는 대만 총독부의 근대화와 동화 정책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문화적 대항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해 대중화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대만의 근대 문학은 당연히 조선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식민지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만인들이 농민이나 무산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해를 민중의 손으로 돌려주자는 그 문해 대중화의 좌익 문학의 자정 안에서 문해 대중화의 그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럼 어떻게 문학을 민중의 손으로 돌려줄 것이냐, 민중이 어떻게 문학을 향유하고 나아가서는 창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제를 두고 토론을 할 때 발견된 것이 민중들의 식자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민중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와 실제 근대 문인들이 쓰고 있는 중국 백화문과의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언어 문제가 첨예한 그런 문제의식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민중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를 만약에 문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민간 문학의 수집과 정리가 더 크게 그 중요성과 실효성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언어 문제와 관련해서 1930년대 초반에 대만 화문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발생했는데요. 이 논쟁은 주로 무산 대중들에게 어떻게 문해를 전달할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문학을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두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자율이 최대 장애로 인식되면서 근대 문학을 어떤 언어로 창작할 것인가. 여기서 어떤 언어라는 것은 중국 백화문, 그러니까 근대 문인들이 쓰고 있는 중국 백화문일지 아니면 민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만 화문, 대만 말일지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백화문을 쓰자고 하는 문인들은 대부분 어쨌든 중국의 광대한 그런 무산대중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대만의 무산대중과 중국 무산대중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중국 백화문을 쓰면 그런 저변이 마련된다는 것이 없고요. 대만 말을 쓰자고 주장하는 측은 우선 대만 민중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대만 말이라고 해서 중국 백화문과 완전히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한 5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대만 화문 논쟁입니다. 물론 이런 논쟁을 그치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식민지 시기였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는 전부 1어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대만 문인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이었고요.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나온 문학 작품을 보면 실제 논쟁 전에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대만 말을 완전하게 100% 써서 문학 창작을 한 작가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931년 8월에 대만 신보에 실린 구치호성이라는 대만 화문 주장자인데요. 그래서 대만 화문 건설을 위한 한 제안이라는 문장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통용되는 문자를 통일하고 이를 민중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교본, 사전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가요부터 먼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지에서 통용되는 가요를 수집하고 정리하면 현행 지금 쓰고 있는 공통어를 발견할 수 있고 이 공통어를 기존 한자로 표기하거나 문자로 표기할 수 없는 방언은 수집된 가요의 근거에서 새로운 문자를 제정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민간문학 정리는 대만 말의 문자화와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민간문학을 통해서 정립된 대만 화문은 지방 특색을 갖추고 있어서 대만의 향토문학을 표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 본위 시대에, 그러니까 1927년을 계기로 대만의
근대 문단은 좌우로 분열됐습니다. 좌익 쪽에 대중 본위 시대의 근대 문학의 주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대중의 식자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목적에 의해서 민간 문학을 수집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문해 대중화의 실천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민간 문학의 수집과 정리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일본어가 그 신세대를 중심으로 공공 언어로 사용되고 대다수 대만 민중들은 통일되지도 않고 문자화 체계를 갖추지도 못한 대만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문자 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가요 혹은 민가 이런 민간 문학의 채집은 민중의 언어를 보존하는 동시에 일본어 상용에 대항하는 문화적 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번째로는 남음이라는 그 문해지인데요. 1930년 말에 결성이 되어서 남음사가 결성이 되어서 31년에 첫 그 문해지, 그러니까 1930년대를 대만 문학에서는 그 문학 본위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문학 본위 시대의 장을 연 잡지입니다. 이 남음이라는 잡지에서는 대만 화문 토론란, 그러니까 대만말을 토론하는 그런 칼럼, 그런 난을 만들어서 그 민간문학 혹은 대만 말을 어떻게 문자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장, 의견을 토론하기도 하고, 그런 수집된 민간문학 가요를 실제로 싣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 대중화의 실천장으로 고초성 혹은 리센장 이런 사람들이 민간문학 수집을 주장하는 그런 문인들이 대거 참여한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실린 민탕이라고 하는 사람의 민가의 유래에 대한 개론 이라는 문장을 보면 민간문학이 생명력도 강하고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쿤우라고 한 전통 문인인데 이 문인은 향토문학에 관한 몇 마디라는 문장에서 문화와 언어의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고 민간문학에서 대만 백화문을 찾자. 그러니까 대만 말의 문자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엄이라는 이 잡지는 농환 향토 품격을 가진 민간문학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실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대만 화문의 문자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본에 유학 간 대만 유학생들이 발간한 포르모사라고 하는 문학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세 권밖에 발간되지가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창간사에서 지금 대만 문학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다. 어떻게 다시 원기를 회복할 것인가. 역시 그 민간에서 회자되는 이런 가요나 전설, 이런 향토예술을 통해서 근대문학을 재건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모사에 실린 수웨이숑이라고 하는 좌익 문인인데요. 이 사람이 쓴 대만 가요시론이라는 문장에서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신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금광이 민간문학이다. 그리고 평민들의 생활에 진실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 연구해서 대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제1선이라고 하는 좌익 잡지인데요. 좌익 문해 잡지입니다. 대만 문해협회에서 발간한 것이고요.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좌익 성향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타이베이 지역 문인들입니다. 민간문학을 전면에 내세우고 근대문학, 문화의 재건에 대만 사회 문제 인식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좌익 문학의 그런 기조에서 민간문학의 정리를 주장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잡지에 실린 황드씨가 쓴 대만 문학의 인식이라는 그 문장을 보면 민간문학에 대해서 이미 유럽 각국에서 이미 가치를 인정하고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오사 시기를 전후해서 중국의 민간가요 고사를 채집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대만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우리는 인식도 철저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교체기에 있는 지금 빨리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구전어로만 존재하다가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 제1선에 실린 대만 민간고사 특집에 보면 각지에서 채집한 15편의 민간고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고사들은 나중에 나오는 대만 민간문학집에도 중복적으로 실렸습니다. 제1선에 실린 링커프라고 하는 좌익 문인이 선 전설의 재료 선택과 묘사에 관한 여러 문제라는 문장을 보면 전설과 고사, 민간 고사는 대부분 사회 변천과 경제 변동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비분관계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는 민중들의 열망이 투영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을 할 때 근대 과학의 객관적인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서 채집하고 수록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다시 정리를 할 때도 근대 예술의 수법으로 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링커프의 이런 주장은 나중에 볼 대만 민간문학집의 그 정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문학을 있는 그대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변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취급해야 되며 기록 과정에서도 근대문학의 기준에 맞춰서 재창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민간문학의 현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선에 실린 또 다른 문장인 모울이라고 한 사람이 쓴 민요에 대한 의견을 보면 이 문장은 상당히 긴데요. 이 문장에서는 민요는 각기 다른 민족의 그런 공동적인 정감과 역사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그러니까 조선의 가요도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이 문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진 않았는데요. 조선뿐 아니라 아일랜드 기타 여러 세계 각국의 민요의 특성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이 문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래 민족 국가의 독립 과정에서 이런 우리가 채집한 민간 가요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요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 즉 각 시대의 물질적 환경과 그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데서 당대 대만 사회를 사고하는데 참고 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좌익적 지식을 자유적 사고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가령 그 하청 물질 구조가 상층의 사상과 문학을 주도하는 그런 마르크스의 그 생각에서 기초해서 이런 물질적 환경의 변천이 민간 가요가 다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0년 초부터 시작된 이런 일련의 민간 가요에 대한 수집 주장은 대만 문단에서 약간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민간문학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좌익 문인과 우익 문인과의 그 차이이기도 하고 혹은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문학을 채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어떻게 채집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표준, 어떻게 비판적으로 섭취하고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문학 정리를 둘러싼 이런 이견을 쫓아가다 보면 1930년대 대만 근대 문단을 정면에서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크게 정리를 하자면 민중에 대한 생각의 차이, 민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 혹은 계급 문학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차이 정도로 이런 차이 때문에 일어난 그런 논쟁이고 아주 크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로 보면 대만 신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대만 신문학은 그 이전의 단계인 대만 문해라고 하는 좌우익 그 문단을 망라한 그런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서 좌익 우익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서 그 좌익 문인이 따로 나와서 독립해서 세운 그런 발간한 그런 잡지입니다. 좌익 잡지인데요. 대만 근대 굉장히 중요한 좌익 문인인 양쿠이가 설립했습니다. 양쿠이의 생각에 의하면은 이 잡지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문학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시기에 좌익 문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1935년이고 36년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그 좌익이라는 말을 쓰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진보적인 문학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그런 문학을 추구했고 항의 정신을 저항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문학에 대해서도 큰 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만 신문문학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신유 일가시라고 하는 그 아주 긴 7천자에 달하는 그런 민간 가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요의 내용은 1862년에 그러니까 청조에 대항해서 청조 관원에 대항해서 일어난 그런 민중봉기 사건을 다루는 그런 내용의 민간 가요를 수집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주 해석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싣고 있는 것으로 봐서 민간 사회의 집단 기억, 그러니까 민간 사회에 전해지고 있는 집단 기억을 완전하고 또 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30년부터 36년, 그러니까 1936년, 7년부터 이런 그 중국어, 그러니까 광범한 중국어 백화문, 대만말 혹은 그 문언문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전체 중국어가 신문과 매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나온 대만 근대 문단의 민간 문학 정리를 주장하는 그런 논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1930년대 대만 문단의 민간 문학 수집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936년에 출간된 대만 민간 문학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만 문학집은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대만 민간 문학집이고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서, 복간된 것이고요. 1936년에,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1936년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가요를 수집을 했는데, 보면 대남에서 이렇게 수집된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먼저 이게 보면 이헌장이라고 하는 이 지식인의 자기가 쓴 자서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경과들이 여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인도 뭘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제일선하고 그런 잡지에서 어떻게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에 실린
라이허라고 하는 대만 근대 문인의 개척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라이허의 서문도 나와 있고요. 굉장히 민간문학이 중요하다, 우리가 개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수집은 아까 본 것이고요. 어느 지역에서 수집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가고 있고, 여기 보면은 중간 부분에 상당히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네. 사진으로 찍은 것이라서요. 예. 이렇게 남기면은. 네. 예. 어, 여기 보면은 중간에 엄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은 없기 때문에 어떤 엄만 있고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 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여기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말의 문자화 실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간고사고요. 산송을 고시 이 민간고사는 라이허가 쓴 민간고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만 민간문학집을 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신간이 나왔으니까 이 신간을 소개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여기 보면 대만 문예협회에서 발행했고 대만 신문학사에서 판매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침내 진짜 모든 가정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책이 발간되었다, 이렇게 제목을 쓰고 여기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이런 민간문학을 수집했고 왜 이것을 정리해서 출간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광고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금방 보신 그 대만 민간문학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원래 이 책을 엮은 사람이 리현장이라고 한 사람인데요. 이 문의는 그 전에 대만 신민보, 그리고 제1선, 아까 소개했던 제1선에 나온 그런 민간문학 수집에 이미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3, 4년에 걸쳐서 대만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그 천여 수의 가요, 동요, 수수께끼, 그리고 10여 명의 그런 동료 문인들이 정리한 23편의 민간고사를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대만 민간문학의 집대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현장이 쓴 자서, 그러니까 자기의 서문을 보면요, 민간문학은 그 세계문학, 그러니까 지역문학이라는 것은 세계문학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민중의 생활과 정서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다. 그리고 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정리해서 출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민간문학이 가진 언어학적, 역사적, 문학적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이 바로 근대적 인식, 근대 문학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허가 쓴 서문을 보면 민간문학이 가진 여러 가지 가치를 인정하고 특히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보존해서 이것을 후세에 계승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다시 이것을 민간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민족과 지역 문학을 중시하고 민중의 삶과 그들의 정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방언 문자화와 민족시에 대한 자료로서의 민간문학 채집의 중요성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해석에 의하면은 식민당국이 주도하는 급속한 근대화와 동아정책에 맞서 최소한의 민족 건전을 지키는 동시에 민중을 주체로 한 대만 근대문학의 방향 설정과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이 대만 민간문학집을 소개하면요. 가요편, 크게 가요편과 고사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요편은 민가, 동요, 미역,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다 포함해서 1000여 수가 실렸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수만 뽑아왔는데요. 이게 대만 말이기 때문에 저도 읽지를 못합니다. 따이밍로 샤강 이렇게 중국어로는 읽는데 이게 대만 말로 하면 파이미야 샤강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한 수 한 수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한국의 그런 가요랑 비슷하게 팔자도 사납고 뭐 여성들이 이렇게 생활이 어렵고 혹은 남편한테 맡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고요. 동요를 보면은 그 아기를 재울 때 자장가, 이게 자장가거든요. 이렇게 요람을 흔들면서 내가 흔들어 줄게. 하룻밤 자고 나면 얼마나 크고 또 하루 자면 또 얼마나 크고 뭐 이런 내용이 된 그런 그 동요 자장가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위라고 수수께끼인데요. 여기 보면은 윗산하고 아래산이 있는데 그게 합쳐진다. 그러니까 열리고 닫힌다. 그런 사이에 이렇게 소고기처럼 말린 소고기처럼 그런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답이 혀거든요. 그러니까 윗 입술과 아래 입술 그 사이에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수께끼도 몇백 수가 실려 있습니다. 아래 거는 벼인데요. 그 농촌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벼가 자랄 때 쭉정이처럼 그렇잖아요. 나중에 차차 물이 오르고 그 물이 오른 것이 단단해져서 쌀이 되잖아요. 벼가 그렇게 익잖아요. 그 익는 그 과정을 이렇게 빈 껍질에 부드러운 줄기 아침에 열매 맺고 저녁에 꽃이 핀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빈 쭉지처럼 생겼는데 그 옆에 보면 하얀 그 조그만 꽃들이 이렇게 있어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별을, 이렇게, 이런 걸 내면은 이게 이제 답을 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수수께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민간 가요는, 민중의 일상의 애환, 혹은 절기의 변화, 혹은 생업과 세시풍속, 혹은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많은 부분이 여성의 고단한 삶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요는 윤리적 측면과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윤리적 측면이나 혹은 장유유서 등등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수수께끼는 주로 인간 세상의 여러 현상을 굉장히 재치 있는 기지가 넘치는 그런 몇 줄의 문자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사편을 보면요. 네. 여기 고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그러니까 설화죠. 신화, 전설, 민담을 포함합니다. 고사는 23편이 실려 있는데요. 제가 논문집에 53쪽에서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민간 고사의 내용은 대부분 청나라 시기 한인들이 대만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 그런 한인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정정공, 주의구, 민상원 이런 역사적 인물의 사적과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민중의 열망을 반영해서 탐관 오리에 저항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역사적 전설 혹은 신선이나 토지공, 대만에 가보시면 토지공 그런
조그만 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토지공의 도움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갖추게 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치부를 하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지위가 올라가거나 혹은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거나 뭐 이런 식의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민담류도 많습니다. 그게 정리를 23편을 뽑아서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채집된 지역을 보면요, 대만 전체에 고루 나와 있지만 제가 표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당시 행정 중심은 북부 타이베이 지역이었지만 이 고사의 지역은 남부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식민지 중심이 행정 중심이 타이베이에서 그걸 비껴난 건 아니고요. 한인들이 그 남부 지역으로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반영하는 대로 타이난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역사적 그 전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인물 중심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조 관원의 통치나 통치에 반항하거나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의 횡포에 저항하는 것이 많아서 어쩌면 당시 식민 통치에 대한 오해적 비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동정, 지도자적 임무를 중심으로 한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저항해서 성리를 거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특히 뽑아서 정리하고 수록했다는 것이 어쩌면 식민지식이 대만 민중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금전이나 행운을 얻고자 하는 민중들의 심리, 그리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운명에 대한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받아들임, 그런 현실에 대한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시각과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기록의 방식은 근대 소설의 양식을 차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그 이야기,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에 어느 지역에 누가 살았는데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소설처럼 바로 그 풍경 묘사부터 시작, 혹은 인물 묘사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 생각에 굉장히 대만의 특색인데, 이 특색이 왜 있게 됐냐면 바로 근대 문인들이 수록에, 채집과 수록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30, 이렇게 보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통치 계층의 부당한 요구, 높은 세금, 소작세, 혹은 관계시설, 그러니까 변호사에 필요한 관계시설, 혹은 공동체를 해야 하는 나쁜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서 당시 식민지 대만 사회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냥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 유산을 보존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는,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 검열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그 언론의 자유가 핍박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문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회적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문학이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대만 문학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가능했던 민중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제시기 대만 근대문학의 민간문학 수집의 정리와 어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앞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근대문단에서 진행된 민간문학 수집 정리 열기에 대해서 주로 신문하고 문학 잡지 관련된 의견을 찾아서 시간 순으로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논의되었는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하나는 1936년에 출판된 대만 민간문학집에 실린 민간문학 유형,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식민지 치하 근대문단에서 민간문학을 수집하고 정리하게 된 계기와 논의된 내용이 대만 근대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직면했던 여러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는 1930년대 대만 근대문단의 민간문학 논의가 식민지와 근대화와 동아주의 일어교육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민족문화의 보존을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발명된 전통,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민간문학의 수집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만 화문, 그러니까 대만 말의 문자화에 기여하면서 그것이 담보하고 있는 민중의 열망과 가치관 등 대만 문학의 민중성 확보와 근대문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대만 연구자들이랑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서로 우리 거울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보면서도 그 30년대 그 우리 민간 문학을 둘러싼 이런 담론의 경합 같은 것들을 보는 듯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